결혼 25년. 나 최진수는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둘러보고 거래처와 납품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일과였다. 51세가 되도록 한 번도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준 적이 없었다. 아내 현정이는 집에서 수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부업을 하고 있었다. 월 50만 원 정도의 소득이었지만 용돈 삼아 쓰기에는 충분했다. 딸 소연이는 24세로 대학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었다. 우리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아파트 대출 1억 원이 남아있긴 했지만 내 월급 430만 원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다. 변화는 3월부터 시작됐다. 휴대폰으로 오는 카드 결제 문자가 이상했다. 평소에는 오후나 저녁에 오던 결제 알림이 자정 넘어서 오는 경우가 늘어났다. 금액도 애매했다. 3만 원, 5만 원, 7만 원 같은 중간 금액들이었다. 여보, 밤늦게 뭐 주문했어? 아, 수공예 재료 좀 샀어. 밤에 주문하면 할인해주는 곳이 있더라고.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소비 패턴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현정이는 원래 신중한 편이었는데 요즘 들어 충동 구매가 늘어난 것 같았다. 더 이상한 건 현금 서비스였다. 평소에 현금 서비스를 쓰지 않던 현정이가 월 30만 원씩 뽑아 쓰기 시작했다. 가계부를 관리하는 내가 확인해보니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총 120만 원을 현금 서비스로 사용했다. 현금이 왜 이렇게 필요해? 수공예품 재료 중에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있어. 시장에서 파는 원단이나 부자재들 말이야. 이것도 말이 되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12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월 50만 원 버는 사람이 월 30만 원씩 현금을 뽑는다는 게 합리적일까? 6월 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소연이 대학 등록금을 내려고 하는데 예금 잔고가 부족했다. 아빠,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요. 확인해보니 정말이었다. 평소 여유 자금으로 유지하던 통장에 5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소연이 등록금은 200만 원이었다. 현정아, 생활비 통장에서 돈이 많이 나갔네? 그게 수공예 사업 확장하려고 재료를 많이 샀어. 얼마나?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월 50만 원 버는 사람이 150만 원을 재료비로 쓴다는 게 말이 되나? 나는 처음으로 현정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최근 6개월간 상세 내역서를 요청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확인해보는 일이었다. 고객님, 상세 내역서는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3회, 4일 소요될 예정입니다. 3일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다.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25년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에게도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식자재 납품 일을 26년간 해오면서 기른 감각이었다. 숫자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세 내역서가 도착한 날, 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다. 현정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봉투를 뜯었다. 첫 페이지부터 이상했다. 3월 15일, 오후 11시 47분, 로얄 모텔 객실료 8만 원. 현정이가 모텔에서 뭘 했을까? 더 넘겨보니 비슷한 내역들이 반복됐다. 4월 3일 블루문 모텔, 4월 18일 스카이 모텔, 5월 2일 선샤인 모텔. 모두 밤 시간대였고 모두 7회, 9만 원 사이의 객실료였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모텔 결제와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현금 서비스 내역이 있었다. 모텔비를 카드로 내고 현금 서비스로 추가 비용을 뽑은 것이었다. 나는 6개월간의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식자재 관리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분석해봤다. 모텔 이용 총 8회, 현금 서비스 총 120만 원 모텔 이용일과 80% 일치. 심야, 결제 총 23회 대부분 금요일이나 토요일. 패턴이 있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내가 야근하거나 출장 가는 날과 일치했다. 현정이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카드 명세서를 펼쳐놓고 여보, 이거 뭐야? 현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가? 로얄 모텔, 블루문 모텔, 스카이 모텔. 이런 곳들에서 뭘 했어? 침묵이 흘렀다. 25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침묵이었다. 설명해줘. 25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던 우리 사이인데 이제 와서 숨길 거야? 현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25년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미안하다고? 뭘 미안하다는 거야?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25년간 현정이에게 소리 지른 적이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현금 서비스 120만 원. 모텔 8번. 이게 수공예 재료비야? 현정이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진수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하기 전에 묻겠어. 다른 남자야? 고개를 끄덕였다.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확실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51세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다.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26년간 일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났지만 내 아내가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누구야?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야. 수공예 관련 카페에서. 이름은? 이정훈. 37세. IT 회사 다녀? 37세. 나보다 14살 어린 남자였다. 48세 여자가 37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언제부터? 3월부터. 정확히 카드 내역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물어봐야 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했다. 진수는 말이 없어. 회사 일만 하고 집에 와서도 TV만 보고 나랑 대화가 없어. 대화가 없다고? 나는 매일 오늘 어땠어? 뭐 필요한 거 있어? 물어봤는데 그게 대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정훈이는 나를 이해해줘.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외로웠다고? 25년간 매일 집에 와서 주말에도 가족과 시간 보내고 서연이 교육비도 다 대주고 그래도 외로웠다고? 진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사람과는 이미 정리했어. 정리했다고? 응, 지난주에 만나서 끝내자고 했어. 우리 가정이 더 소중하니까. 거짓말이었다. 어제도 현금 서비스 30만 원이 나갔다. 카드 명세서에 다 나와 있었다. 현정아, 거짓말하지 마. 어제도 현금 서비스 30만 원 뽑았잖아. 현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는 자리였어. 마지막 정리를 모텔에서 해?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것 같다. 현정이는 울기 시작했다. 진수야,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 25년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용서를 구한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현정이를 피하고 싶었다. 서재에서 나는 상황을 정리해봤다. 식자재 관리하듯 체계적으로. 사실 현정이가 3월부터 37세 남자와 불륜, 모텔 8회 이용, 현금 서비스 120만 원 사용, 가정생활비를 불륜 자금으로 전용, 소연이 등록금 부족 사태까지 발생. 손실, 모텔비 약 70만 원, 현금 서비스 120만 원 이자 포함하면 더 많음. 정신적 피해 금액으로 계산 불가. 대응, 방안. 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정 유지하되 조건부 용서. 나는 휴대폰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다.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3일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카드 명세서, 현금 서비스 내역, 그리고 부인의 자백까지. 상간자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상간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25년을 바보로 산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 자존심과 명예가 문제였다. 이혼도 가능합니까? 당연합니다.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가 명확하니까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실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정이에게 말했다. 변호사 만나고 왔어. 진수야, 제발. 2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혼, 2번째는 조건부 용서. 조건부 용서? 그 남자를 고소할 거야. 위자료 받아낼 때까지. 그리고 내가 쓴 가정생활비 190만 원, 이자까지 해서 200만 원 변상.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면 이혼은 안 할게. 현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상간자 고소? 그러면 소연이까지 알게 되잖아.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야. 25년 가정을 배신한 건 나지? 그날 밤 소연이가 집에 왔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다. 아빠, 엄마, 뭔 일 있어요? 현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연아, 엄마가 아빠한테 못할 짓을 했어. 뭔데요? 다른 남자를 만났어. 미안해, 소연아. 소연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24세 딸이 이런 걸 알게 되다니. 엄마, 정말요? 응,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소연이가 나를 봤다. 아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도 고민 중이야. 소연이 생각은 어때?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따로 잔 밤이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용서라는 게 가능할까? 신뢰가 한번 깨지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답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이정훈이라는 놈만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변호사가 조언해준 대로 상간자 이정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현정이에게서 들은 정보는 이것뿐이었다. 이름 이정훈, 나이 37세, 직업 IT 회사 직원, 만난 곳 온라인 수공예 카페. 너무 부족했다. 위자료 소송을 하려면 정확한 신상 정보와 재산 상태를 알아야 했다. 현정아, 그 사람 회사 이름이나 구체적인 정보 더 없어? 잘 모르겠어. IT 회사라고만 했고 휴대폰 번호는? 있지만 이미 차단했어. 차단하기 전에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남은 거 없어? 현정이는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여줬다. 대화 내용은 다 지웠는데 프로필은 남아있어. 이정훈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했다. 프로필 사진은 정장 입은 30대 후반 남성이었다. 상태 메시지에는 Always positive thinking이라고 적혀 있었다. 프로필에서 다른 정보 얻을 수 있는 거 없어? 글쎄, 가끔 회사 근처 카페 사진 올리는 걸 봤는데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개인정보 조사를 도와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물어봤다. 합법적인 범위에서 신상정보 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좀 들죠.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25년 결혼 생활을 우롱당한 대가를 받으려면 필요한 투자였다. 3일 후 조사 업체에서 결과가 나왔다. 이정훈 37세,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거주, 직업 중견 IT 회사 과장급, 연봉 약 7천만 원 추정, 가족 미혼 이혼 경력 1회, 재산 아파트 한 채 시가 8억 원, 대출 5억 원 추정, 차량 수입차 1대, 미혼이었다. 이혼 경력이 있지만 현재는 혼자 사는 상태였다. 그리고 예상보다 재산이 많았다. 아파트까지 소유하고 있다니.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조사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온라인 활동 조사 결과 해당 인물은 다수의 수공예 관련 카페에서 활동하며 기혼 여성들과 접촉하는 패턴을 보임. 유사한 관계를 맺은 여성이 최소 3명 이상 확인됨. 상습범이었다. 현정이가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놈이 계획적으로 기혼 여성들을 노린 것이었다. 외로운 아내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불륜 관계를 만드는 전문가였던 셈이다. 변호사에게 조사 결과를 가져갔다. 이 정도면 상습성까지 입증할 수 있겠네요. 위자료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소송도 가능한가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가정사라 공개를 꺼리거든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정훈 같은 놈은 확실하게 응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서 현정이에게 조사 결과를 보여줬다. 이거 봐. 내가 만난 그 남자. 너 말고도 최소 3명 더 있었대. 현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상습범이야. 온라인에서 외로운 기혼 여성들 골라서 접근하는 전문가였던 거지. 그럴 리가. 정훈이가 나한테는 진심이었어. 진심. 3천만 원짜리 아파트 가진 놈이 48세 기혼 여성한테 무슨 진심이야? 현정이는 말이 없었다. 아마 자신도 속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현정아,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25년 남편 믿고 사는 것보다 3개월 만난 남자가 더 좋았어? 미안해, 진수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이정훈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했다. 현정이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다. 생각보다 차분했다. 이정훈 씨죠? 저는 유현정 남편 최진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안녕하세요. 만나서 얘기할 일이 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나요? 저는 이미 현정 씨와 정리했는데요. 정리했다고요? 어떻게 정리했는지 직접 듣고 싶네요. 내일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뵙죠. 저는 거절하시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선택하세요. 결국 이정훈은 만나기로 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이정훈을 기다렸다. 조사업체에서 받은 사진으로 얼굴을 확인했지만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평범한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다. 25년 가정을 망가뜨린 놈이 이렇게 점잖을 수가 있나? 앉으세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 아내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어서 제 가정에 피해를 줬습니다.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저는 현정 씨가 이혼 예정이라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가 25년째 원만하게 살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런 말을 해요? 이정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위자료 4천만 원 준비하세요. 4천만 원이요? 그런 큰 돈이 없으면 왜 남의 가정을 건드렸어요? 아파트도 있고 연봉도 7천만 원이면서 4천만 원이 큰 돈이에요? 이정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신의 신상 정보가 다 파악된 걸 알고 놀란 것 같았다. 일주일 드릴 테니 변호사 선임하세요. 합의든 소송이든 결정하시고. 그날 밤 집에서 현정이에게 말했다. 이정훈 만나고 왔어. 어땠어? 예상한 대로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네. 이제 얼마나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보자. 현정이는 미안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25년 신뢰는 한번 깨지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했다. 나는 이제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다. 이정훈 같은 놈들이 또 다른 가정을 망치지 않도록 확실한 경고를 주고 싶었다. 일주일 후 이정훈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의뢰인이 합의를 원합니다. 1천만 원으로 정리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1천만 원. 내가 요구한 4천만 원의 4분의 1이었다. 턱없이 부족했다. 거절합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 더 협의해 보시죠. 소송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받아낼 겁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준비했다. 상간자 이정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 피고 이정훈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 가정생활비 190만 원이 불륜 자금으로 유용됨. 피고의 상습적 행태로 인한 가중 처벌 필요.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소장 접수 후 2주 만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잡혔다. 법정에 가는 날 나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새로 맞춰 입었다. 51세에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당당하게 임하고 싶었다.
피고석에 앉은 이정우는 카페에서 만났을 때보다 초라해 보였다. 37세 나이답지 않게 위축된 모습이었다. 피고는 원고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이정훈의 변호사가 답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인정하지만 원고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있다고 말해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봅니다. 거짓말이었다. 현정이는 나에게 이혼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카드 명세서, 현금 서비스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정이가 작성한 진술서였다. 현정이는 진술서에서 이정훈에게 이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명확히 기술했다. 또한 조사업체에서 확인한 이정훈의 상습성 자료도 제출했다. 피고는 온라인에서 기혼 여성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우발적 실수가 아닌 계획적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다른 불륜들까지 법정에서 공개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현정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내 아내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는 건 착잡했다. 증인은 피고에게 이혼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가 시작됐습니까? 처음에는 수공의 상담이었는데 피고가 제 개인적인 고민을 들어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피고가 먼저 접근한 것입니까? 네. 제가 온라인에 올린 글에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정이의 증언으로 이정훈이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최종 의견을 물었다. 원고 측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25년간 성실하게 유지된 가정을 계획적으로 파괴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반복해온 피고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피고 측은 어떻습니까? 이정훈의 변호사가 답했다.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은 2주 후에 나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 내가 청구한 4천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상당한 금액이었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혼인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가한 불법행위이며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이 필요함. 법정을 나서면서 이정훈이 내게 다가왔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사과는 제 아내한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가정에는 피해주지 마세요. 그날 저녁 집에서 현정이와 소연이에게 판결 결과를 알려줬다. 3,500만 원 나왔어. 현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많이? 많은 게 아니야. 25년 신뢰를 배신한 대가치고는 적어. 소연이가 물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랑 계속 살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다. 아직 모르겠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겠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적어도 이정훈은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다른 가정들도 조금은 더 안전해질 것이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흔들릴 줄은 몰랐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판결 확정 후 한 달이 지났다. 이정훈은 약속대로 위자료 3,500만 원을 분할해서 지급하기 시작했다. 첫 달에 1천만 원, 그 다음 달에 1천만 원씩 받기로 했다. 돈을 받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생겼다. 내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남성들이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형님,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40대 후반의 한 남성이었다. 아내가 헬스장 트레이너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져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다. 카드 명세서 확인, 변호사 상담, 합법적 증거 수집 등등. 형님 덕분에 용기가 났습니다. 저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다.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현정이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지만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았다. 소연이가 어느 날 진지하게 물었다. 아빠, 정말로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요?
모르겠다, 소연아.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 그럼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어색하게 사는 것보다는 24세 딸의 냉정한 분석이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현정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현정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응,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봤어. 25년 동안 내가 정말 무뚝뚝했을 수도 있어. 대화도 부족했고, 로맨틱한 것도 없었고, 현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던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문제가 있으면 얘기했어야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지.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신뢰는 한번 깨지면 원래대로 못 돌아가. 현정이가 울기 시작했다. 그럼 이혼할 거야? 아직 결정 안 했어. 하지만 예전 같은 부부로는 못 살 것 같아. 실제로 그랬다. 현정이를 보면 자꾸 이정훈과 함께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모텔에서, 카페에서 그 남자와 웃고 있던 아내의 모습이. 2주 후, 나는 결정을 내렸다. 현정아, 조건부 별거를 해보자. 조건부 별거? 1년간 따로 살아보는 거야. 그동안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 1년 후에 재결합할지 이혼할지 결정하자. 별거는 어떻게? 내가 나가든지 소연이는 원하는 쪽에서 살면 되고 소연이는 나와 살겠다고 했다. 24세 딸이 불륜을 저지른 엄마보다 아빠를 선택한 것이었다. 결국 현정이가 작은 원룸을 얻어서 나갔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나와 소연이만 사는 집이 됐다. 아빠, 이제 좀 편해요? 그래도 뭔가 허전하네. 저는 엄마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는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딸의 말에 위로가 됐다. 3개월 후, 이정훈으로부터 마지막 위자료를 받았다. 3,500만 원이 모두 내 통장에 들어왔다. 그 돈으로 뭘 할지 고민하다가 소연이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25년 만에 아버지와 딸만의 여행이었다. 제주도에서 소연이가 말했다. 아빠, 이번 일로 아빠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강하다고? 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거. 멋있어요. 그냥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다. 동료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진수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6개월 후 현정이가 연락을 해왔다. 진수야, 만날 수 있을까? 만나서 얘기해보니 현정이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6개월간 혼자 살면서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았다. 진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25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래도 혹시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거든. 1년 별거 기간이 끝날 무렵 나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다. 현정이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소연이는 아빠가 결정하세요라고 했다. 24세가 된 딸은 이제 부모의 선택을 존중할 만큼 성숙해져 있었다. 고민 끝에 나는 조건부 재결합을 선택했다. 현정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첫째, 온라인 활동 전면 중단. 둘째, 가게 관리는 내가 다 맡는다. 셋째,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화로 해결한다. 이 조건들 지킬 수 있어? 네, 약속할게.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 가족이 됐다.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방식의 부부가 됐다. 지금도 가끔 이정훈 사건을 떠올린다. 3,500만 원을 받은 것보다 더 값진 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자부심이었다. 51세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지만 결국 내 방식대로 해결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었다. 현정이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다.
더 조심스럽고 더 감사해야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도 달라졌다. 더 단호하고 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25년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더 강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카드 명세서 한 장에서 시작된 진실 찾기가 우리 가족을 바꾼 것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